아, 오늘도 비단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 다들 감사하고 10분 정도 기다렸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까요? 녹화 준비됐어요. 어, 네, 시작할게요. 확실히 일부보다 사람이 많이 줄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세미나인 디파이 입문 1부에서는 저희가 일단 다오부터 시작을 해서 2013년에 다오 개념이 등장했을 때부터 2020년에 그 스시 수업까지 해서 어떻게 다오에서 그 ERC20 토큰이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투표권으로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다오 모델을 또 탈중앙화된 대출이나 교환 서비스에 붙임으로써 거버넌스 토큰 분배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또 높은 수익률에 의해서 뭐 자산이 예치되고 거버넌스 토큰이 오르고, 이런 좀 사기 같은 어, 현상이 일어나서 탈중앙화 서비스에 많은 자금이 예치되었다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본 게 사실 그 스시 수합이 2020년도 여름에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거버넌스 토큰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뺏어온 것까지 다뤘었는데, 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2020년 가을에는 잠깐의 정체기가 있었고요. 여기 보이는 차트가 디파이 생태계에 예치된 그 총 돈의 가치인데, 2020년 가을에 잠깐 정체했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뭐 크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2021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오르고 또 이더리움도 덩달아 오르면서 둘 다 신고점을 갱신했는데, 이때 이제 다양한 그 수요들이 겹치면서, 우선 일단 코인 생태계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흘러 들어온 돈도 당연히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디파이 생태계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디파이 생태계도 이제 나란히 성장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이후에 지난 일부처럼 뭐 2021년부터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다루는 전이는 아니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알면 좋지만 지난 세미나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들을 다룰 예정이고, 일부와는 다르게 여기서 다루는 순서는 이제 이 프로토콜이 등장한 시기를 의미하진 않고요. 그냥 제 맘대로 순서 배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키워드는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인데, 뭐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잘 뭐 모르신다고 하면은 뭐 건질 게 하나쯤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깊게 다루지는 않을 거고, 약 1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전부 다 빠르게 빠르게 풀고 지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목차는 지난 시간에 전혀 다루지 못했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다루고요. 그다음 2장과 3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랜딩과 덱스였죠. 이번에는 또 다른 랜딩 서비스들과 또 다른 덱스들을 다룰 거고, 그다음 4장에서는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애그리게이터라는 종류의 디파이 서비스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부터 어, 보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치가 달러화 등의 기존 화폐에 고정되는 코인인데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아,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들은 이제 달러화에 고정이 되어 있고, 뭐 일부 어떤 코인들은 뭐 유로화라던가 원화, 한국 원화라던가 이런 화폐에 고정되는 코인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세미나에서 다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고정된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디파이에 정말 많은 자본들이 유입이 됐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미래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그걸 내가 홀딩한 상태로 그 돈을 이제 디파이 서비스 예치해서 이자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정도의 믿음까지는 없는데 이 탈중앙화된 금융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기존의 현실 세계에서 보유하던 이 달러 단위로 가치가 계산되는 자산을 그대로 가치 변동 없이 그대로 디파이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이 돈을 탈중앙화된 서비스를 통해서 굴리고 싶단 말이죠. 이제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달러에 1대1로 매칭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는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첫 번째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종류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1달러를 갖고 있으면 이 코인을 한 개 발행해 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가 실제로 100달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그 100달러라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어떤 코인을 100개를 발행해 주고, 이거를 이 코인을 갖고 오면 내가 갖고 있는 1달러를 줄게라고 말하면 이제 그 코인 하나의 가치는 1달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회사가 사실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는 거는 정말 손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 다 달러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고 뭐 일반적으로 달러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뭐 미국 국채를 들고 있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 곳에 분산하여서 나름 이 회사도 그 모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뭐 수익도 내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아래 나열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USDT 같은 경우에는 정식 명칭은 테더이고, 테더라는 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는데 테더 회사가 달러를 담보로 USDT를 발행을 해줍니다. 테더는 정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어, 다만 이제 문제가 된 게, 테더 회사 자체가 그 비트피넥스라는 어떤 거래소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조금은 근본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신뢰성 문제가 좀 있고요. 그 외에 서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달러 담보로 발행한 USDC 코인도 있고, 또 바이낸스가 팍소스라는 회사와 협업을 해서 만든 그 바이낸스의 BUSD도 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하겠지만 그 명확한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1달러이기 때문에 그 실제 화폐와 1대1 대응이 되고, 그래서 가격이 정말 매우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 그 회사가 진짜 이 1달러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토큰을 가져가면은 이 회사가 진짜 그 1달러를 나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그 회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실상 중앙 기관을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탈중앙화 세계의 이점은 사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더라는 회사 자체가 뭔가 전통 금융시장에서 나온 그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정말 이 회사가 믿을 만할까? 정말 이 회사가 발행된 USDT의 양만큼 정말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는 의혹은 정말 계속 제기되어 왔고, 실제로 뭐 달러가 부족하다라는 레포트도 많이 나왔고요. 또 어떤 레포트에서는 테더 회사가
이제 정말 안전한 미국 국채 같은 게 아닌 좀 위험한 뭐 회사채 같은 것도 들고 있었다라는 리포트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골드만삭스가 이제 서클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USDC를 발행한 건데, 사실 탈중앙화 세계 입장에서는 뭐 테더나 골드만삭스나 뭐 둘 다 못 믿을 만한 사람들인 건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가 원하는 어떤 탈중앙화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디파이 생태계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자산이 탈중앙화됐다기보다는 탈중앙화된 이 금융 서비스와 어떤 통신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생겼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뭐 중앙화된 거래소에 돈을 예치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죠. 그 거래소에 돈을 예치하면 거래소가 돈을 잘 보유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대신에 거기 돈을 넣어 놓으면은 다른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교환을 해서 어 세종화 자산과 네, 뭔가 이게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요.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시도는 굉장히 많은데 뭔가 명확하게 법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는 어떤 한 주체를 믿어야 한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뭐 사실상 다이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이는 뭐냐면 당연히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요. 어떤 특정 회사를 믿는 게 아니라 컨트랙트와 다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컨트랙트에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다이라는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큰을 발행할 때 예치된 암호화폐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 담보 가치가 발행량의 뭐 150% 이상 아주 넉넉하게 잡아두고 발행을 하고요. 약간 뭐 TMI지만 다이라는 이름이 그 대출 대출을 한자로 하면은 이제 대자가 이제 중국어로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출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한 거죠. 초창기에는 이더리움만을 담보로 받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그 담보 종류가 늘어나서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도 담보로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토큰들도 담보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탈중앙화 대출과 매우 비슷해요. 근데 탈중앙화 대출에서는 담보물로 어떤 토큰을 빌려갈 때 그 빌려갈 토큰을 누군가가 예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다이에서는 그 다이라는 토큰을 그냥 발행을 해서 준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이때 그 담보 비율이나,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담보로 몇 퍼센트까지를 이제 발행할 수 있는가? 그런 담보 비율이나 아니면 이자율.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상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있거든요. 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자율 등을 이제 메이커 다오라는 다오에서 결정을 하고요. 이 메이커 다오의 거버넌스 토큰은 MKR이라는 심볼을 가지고 있는 토큰입니다. 음, 정현 님이 보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USDT나 USDC 같은 경우에는 그 발행한 회사가 그 두 토큰의 흐름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USDC 해킹이 당한다거나 하면은 그 해커의 계정에서 USDC를 뭐 동결시킬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신경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USDT, USDC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중 네, 하나입니다. 아무튼 다이는 이런 원리로 발행이 되고요. 장점은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훨씬 탈중앙화되어 있죠. 사실상 전부가 탈중앙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장점에 비해서 생긴 단점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그다음 첫 번째로는 뭐 USDT 같은 경우에는 1 USDT를 발행하기 위해서 담보물로 1달러만 맡기면 됐는데, 다이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있는 자산들을 담보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발행된 다이의 양보다 더 많은 담보물을 이 컨트랙트에 묶어놔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쓸데없이 정말 어 이걸 1달러로 맞추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컨트랙트에 그냥 돈이 그냥 묶여 있다는 점. 그래서 자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 단점은 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도. 뭐냐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담보로 다이를 엄청 많이 발행을 했는데 이더리움 가치가 폭락을 해 버리면 여기서도 랜딩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청산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청산이 발생돼서 그 다이 컨트랙트에 있는 이더리움이 경매로 싸게 풀리게 되고, 경매로 싸게 풀린 걸 또 차익 거래자들이 사서 그걸 시장에 던지고, 그러면 더 떨어지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의 포지션이 청산이 되고, 이렇게 연쇄 청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 연쇄 청산이 발생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은 좀 청산 방식이 좀 개선된 청산 방식인데, 이전에 좀 단순한 청산 방식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안 알아봐서 모르겠지만, 뭔가 연쇄 청산이 발생되어서 그 담보물로 있던 이더리움이 그냥 가격 0으로 그 매물로 나온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본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담보물을 빼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발행된 다이의 양보다 이 담보로 잡혀 있는 담보의 가치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럼 다이의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되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소개한 이 메이커 토큰을 그냥 찍어서 팔아요. 그냥 발행해서 팔고, 그 팔아서 얻은 돈을 가지고 여기서 부족해진 담보를 메꿉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콜을 잘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권리도 주고 또 이 프로토콜이 잘 관리되지 않았을 때의 책임도 물게 하는 그런 거죠. 왜냐면 메이커 토큰을 막 발행해서 팔아버리면 이제 그 토큰 가치가 하락할 거니까요. 네.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그 꽤 크리티컬한 단점인데, 이름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사실 알고리즘상 저희가 150달러를 담보로, 그러니까 150달러 가치의 이더리움을 담보로 넣고 다이를 100개 발행한다고 했을 때 이 100개의 다이 토큰이 가치가 꼭 1달러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150달러를 담보로 100개를 발행했으니까 일단 이 하나의 가치는 1.5달러는 넘을 수는 없겠죠. 1.5달러를 넘게 되면은 그 발행한 100개의 다이를 시장에 팔아버리면 차익 거래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근데 가격이 뭐 0이어도 사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가격이 0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은. 근데 이제 가격의 하한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 청산이 될 텐데, 청산이 될 때 청산 물량이 나오면 그 150달러의 이더리움을 다이를 이용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할인된 가격에 따라서 이 다이의 하한 가격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한은 1달러보다는 낮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50달러 가치의
이더리움을 뭐 어떻게 좀 싸게 시장가보다 싸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그 1달러 위아래로 상한 하한은 존재를 하는데 이게 반드시 1달러로 맞춰질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다이의 가격은 뭐 USDT, USDC랑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그러니까 뭐 0.9, 1.1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그나마 좀 나중에 등장한 그 스테이블 스왑,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간의 거래소가 등장하면서 그 다이와 USDT, USDC 사이에 교환을 할 수 있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탈중앙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본 효율성도 포기하고 또 청산 리스크를 지면서 가격도 불안정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냈는데 디파이 개발자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탈중앙성을 유지를 하면서 과잉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또 가격이 안정적인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고 정말 많은 어, 오로지 이 토큰의 가격을 1달러로 맞추는 오로지 단 하나의 이 목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알고리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망했어요. 대부분이 망했고 지금 뭐 왼쪽에 보이는 토큰은 가격이 0.008달러 정도고요. 가운데는 0.0067달러 정도고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망한 거고요. 가격이 무너진 거죠. 세 번째 보이는 토큰은 가격이 1달러 근처긴 한데 차트를 보면은 뭐 0.5 갔다가 2 갔다가 그러니까 사실상 다이보다 훨씬 더 불안정한 상태죠. 변동성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맞추는 걸 실패하거나 맞추는 건 성공했는데 너무 크게 움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어요. 대부분. 예시를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왜 망했는지를 한 슬라이드씩 요약을 드릴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그 왼쪽과 가운데 차트가 베이시스 캐시랑 그 엠티셋 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스테이블이었던 코인인데 이 토큰들에게 벌어진 일을 진짜 해줄 요약하자면 우선 얘네들의 그 원리는 단순해요. 뭐냐면 이 토큰의 가격이 1달러 아래일 때 이 토큰을 소각하면 저는 쿠폰을 받아요. 예를 들어 가격이 0.9가 되면은 제가 이 토큰 하나를 소각해서 대신 쿠폰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젠가 가격이 1달러 위로 가면은 이 프로토콜이 토큰을 새로 발행해서 이 쿠폰 보유자들한테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1달러 아래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토큰을 소각해서 토큰을 소각할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그 토큰을 소각한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1달러 위로 갔을 때 신규 발행한 코인에 대한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1 아래로 갔다가 그럼 거기서 쿠폰을 모았다가 1 위로 가면은 거기서 그 쿠폰을 수익 실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1달러 근처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게 이걸 만든 사람들의 가정인데 현실은 어떻냐면 가격이 1달러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0.95. 조금 더 떨어져요. 0.9. 사람들이 처음에는 토큰을 소각해서 가격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 토큰을 소각해서 가격을 올려보려 하는데 가격이 안 오르네? 근데 이 토큰을 소각하면 쿠폰을 받는데 이 쿠폰이라는 게 사실 가격이 1달러 위로 갔을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평생 1달러 위로 안 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 쿠폰은 휴지 조각인데? 어, 약간 거기서부터 조금 느낌이 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1달러 아래일 때 토큰을 소각해 봤자 뭐 이득을 못 볼 수도 있네라는 걸 깨달으면서 토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0으로 갔습니다. 네. 가운데 차트 보이시죠?
1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아래에서 좀 쿠폰 벌고 위에서 쿠폰 수익 좀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아, 이거 작동 안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0으로 왔습니다. 좀 단순화된 버전이라서 실제로 이 토큰들에게 일어난 일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어, 대부분의 알고리즘 코인들이 이런 식으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1 아래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1 위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데 그 모든 이 개발자들이 1 아래로만 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큰이 소각되면 어, 가격이 올라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토큰을 소각한다는 게 뭐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이 소각한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써 있는 이런 뭐 쿠폰 발행이나 이런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 토큰을 매수해서 소각해 버리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발행이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소각이 되면은 가격이 오른다고 경제학적으로 네, 그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토큰이 소각됐는데 가격이 안 올랐다라기보다는 토큰을 소각하는 이 속도가 사람들의 수요가 적어지는 속도를 못 따라갔다? 그 사, 예. 그러니까 밀물 썰물인데 이게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썰물로 그냥 바닷물이 다 사라진 뭐 그런 거죠. ESD는 아직도 거래량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1달러 위아래 이 토큰 이런 쿠폰 형태의 토큰들은 이런 식으로 망했고요. 근데 여기서 좀 허점이 뭐냐면 이 쿠폰을 발행해 주는 것으로 유저들에게 토큰을 소각할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아래줄에 보면은 1달러 위로 가면은 이 프로토콜이 토큰을 발행해 줘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신규 발행은 자동으로 컨트랙트가 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 돈을 소각해 버리는 거는 컨트랙트가 자동으로 하면은 좀 기분이 이상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그걸 했어요. 앰플포스라는 애는 가격에 따라서 그냥 토큰 보유자들 전체의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여요. 그러니까 저는 앰플포스를 한 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발행량의 몇 퍼센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 앰플 토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사람들이 앰플 토큰을 막 사겠죠? 그럼 가격이 이제 올라요. 이게 1달러여야 되는데 1.1달러, 1.2달러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이거 반대로 썼는데 발행량을 이제 늘려야죠. 네. 네. 가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발행량을 더 늘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뭐 발행을 컨택트에서 해서 뭐 예전에 쿠폰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줄게 이게 아니고 뭐 전체 물량이 5%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냥 보유자들 전체가 그러니까 한 개 들고 있던 애는 1.05개 되고 10개 들고 있던 애는 10.5개 되고 100개 들고 있던 애는 105개 되고 그냥 전체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밸런스 자체에다가 곱해지는 상수를 변경시켜서 뭐 그런 식으로 리베이스가 되는 토큰이고요. 반대로 수요가 감소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발행량을 줄여서 그러니까 토큰을 소각해서 가격을 올려야겠죠. 이때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의 이 앰플 토큰 보유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계속 좀 막 심하게 발행하고 소각하고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앰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달러에서 벗어난 그 정도의 10%만큼씩을 조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1.3달러면 30% 높으니까 이제 3%를 추가 발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완벽하게 그 정말 틈없이 계속 1달러에 고정되진 않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10%씩 10%씩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이 앰플포스의 원리이고요. 질문이 들어온 게 이론상 1달러 수렴이 보장된다면 박스로 위아래에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냐라고 하셨는데 어 뭐 그거를 의도한 거겠죠? 근데 잠시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달러 아래에서 사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발행량도 늘어나고 그럼 돈이 복사가 되네요. 얼른 가서 세입거래 돌리시고 앰플포스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 왜 안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사실 굉장히 비인기 코인이라서 막 깊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뭐 그렇게 낮진 않거든요. 랭킹 379등이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앰플포스의 경우에는 꽤 괜찮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 그 발행 소각하는 이 메커니즘을 조금 그래도 그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담보물도 없고 담보로 잡히는 것도 없고 오로지 앰플만 존재하고 이 앰플 펄스의 가격에 대한 그 정보만으로 1달러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추는 거를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안정적이지는 못하다. 그래서 담보 의존성은 제거했지만 가격 안정성은 얻지 못했다라는 게 앰플포스의 결론이고요. 이제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 대망의 UST를 살펴볼 건데 테라 USD이고요. 그러니까 테라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UST가 현재까지 가장 성공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고 국산입니다. 그 한국인이 만들었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루나 토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뭐 다양한 토큰들은 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데 UST는 테라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그, 그 돌아가는 토큰이에요. 근데 이제 테라 블록체인은 POS 체인이고 이거를 앞에 블록체인 강의에 설명을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POS는 아직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루나라는 토큰을 묶어두면 많이 묶어둘수록 이 테라 블록체인에 그 블록을 생성할 권한을 많이 얻게 되고 이 블록을 생성하면은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그 수수료를 받게 되겠죠. 뭐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하면은 그 채굴에 대한 보상을 받듯이 루나를 많이 들고 있으면은 이 테라 블록체인 블록을 많이 생성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루나 토큰이 왜 가치를 가지냐?
그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만들고 이 블록체인 이용을 하려면 수수료로 루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나 토큰 자체가 이 테라 블록체인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루나 토큰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정하고 루나라는 어떤 가치는 있는데 가치가 좀 변동성 있는 토큰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UST는 뭐냐면 이 루나 토큰을 발행하고 소각하는 걸로 가격을 1달러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높다. 그리고 UST 가격이 1달러보다 낮다. 두 가지 경우인데 어, 이 프로토콜 상에 이 루나와 UST를 발행하고 소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내재되어 있어요. 이 블록체인에. 그래서 두 가지 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먼저 1달러 가치의 루나를 넣으면 1UST를 그냥 발행할 수 있고 반대로 제가 1UST를 넣으면 1달러 가치의 루나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때 넣는다고 하는 거는 이 넣은 토큰은 소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달러 가치의 루나를 소각하면 1UST가 발행되고 1UST가 소각되면 1달러 가치의 루나가 발행되는데 이제 준하님이 질문하신 게 이때 이 루나의 가치를 어떤 오라클에 의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서 항상 기준이 가격이 1달러 위일 때 아래일 때 이렇게 되잖아요. 어, 얘들이 조금 그 약간 허점이 있는 게 일단 이 가격을 알기 위해서 뭐 오라클을 쓸 수도 있겠죠. 외부에 있는 정보를 받아서 얘네들이 실제 현실 세계에서 몇 달러로 거래가 되는가를 알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덱스를 사용하는데 덱스를 사용할 때 이 토큰과 USDC 토큰의 상대적 가격을 확인하기도 해요. 어, 그러면 USDC보다 좋은 게 없지 않냐고 하시는데 USDC 가격에 패깅이 되면서 담보물이 없는 토큰이 생긴 거죠. 그럼 사실상 USDC의 안정성을 담보물 없이 음, 다 그런진 모르겠고 좀 이쪽은 제가 깊게 조사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설명하자면 루나의 경우에는 루나도 사실 여기 있는 이 행동들을 하려면 1달러 가치의 루나가 몇 루나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루나의 가격을 외부 거래소에서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이 있고 그 오라클에 가격 피드를 넣어주는데 그 참여자들이 근데 그 가격의 소스가 외부 거래소예요. 이것도 꽤 중요한데 좀 이따가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이게 나름 국산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루나 가격에 대한 오라클이 그 코인원에 있는 루나 가격을 참조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조금 그때는 이제 그냥 코인원에 있는 루나의 그냥 가치를 가지고 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은 그때는 루나가 조금 작아가지고 그냥 코인원에서 루나 가격을 조작해가지고 무슨 뭐 오라클 어택을 해서 그 차익 거래를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정확하게는 그때 그 가격을 즉시 반영하면 안 되니까 이 가격의 그 이동 평균 가격을 가지고 가치를 평가했는데 그랬더니 루나 가치를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이 프로토콜 상에서는 루나 가격이 오른 걸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UST를 넣고서 1달러 가치의 루나를 발행했는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 원래 뭐 10달러였는데 지금 100달러가 됐다. 그러면 근데 시스템은 아직도 10달러인 줄 알아요. 루나 가격이. 그러면 1 UST를 넣으면은 0.1 루나가 나오겠죠? 그럼 나온 걸 받아가지고 그 가격 올라간 그 시장에 가서 팔면은 10달러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조작이 됐던 전례가 있었고 그 뒤로 오라클 시스템은 뭐 잘 수정을 해서 그리고 지금 루나 유동성이 꽤 많아져서 지금은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질문을 보니까 얘기가 딴 데로 새는 것 같은데 일단 넘어갈게요. 어, 마저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래 예시로 예를 들어 1루나가 100달러고 1 USD가 1.1달러라고 할 때 사실 루나 가격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USD 가격이 1달러보다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걸 하면 되냐면 위에 써 있는 행동들 중에 첫 번째 걸 하면 되죠. 우선 1달러를 제가 갖고 와서 루나를 사요. 그러면 0.01 루나가 나오죠. 이제 그거를 테라로 갖고 가가지고 이게 1달러 가치의 루나니까 이걸 소각하고 1 USD를 발행합니다. 근데 1 USD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1.1달러니까 이 발행된 USD를 매도해서 1.1달러를 얻으면 차익 거래로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을 거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선 USD의 발행량이 증가를 했고 또 이 차익 거래 과정에서 그 USD를 매도를 했죠, 위에서는. 뭐 그럼 실제로 그게 USD 가격에 영향을 줘서 1달러 방향으로 가게 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줄 요약을 하면 USD가 수요가 증가하면 USD 가격이 오르니까 그럼 차익 거래자들이 루나를 사서 그걸 소각해 가지고 USD를 신규로 발행해서 뭐 매도한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USD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그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USD를 신규 발행해야 되는데 USD를 발행하는 방법은 루나를 사서 소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USD의 수요와 루나의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USD 발행량이 증가를 하는 시기랑 루나 가격이 오르는 시기랑 뭐 어느 정도 트렌드가 일치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뭐 반대로 사람들이 USD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USD 가격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싸게 USD를 사서 그걸 소각해서 루나를 발행하고 그 루나가 또 시장에 던져지면 또 루나 가격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두 개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가 스테이블 코인이었고요. 뭔가 중간에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프로토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 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2장 진행할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다뤘고, 지난 시간에는 다루지 못한 아주 중요한 랜딩 프로토콜을 다뤄볼 건데,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알 수도 있는 앵커 프로토콜입니다. 네. 앵커 프로토콜은 방금 설명한 테라 생태계에 있는
대출 프로토콜인데요. 사실 두 가지 뭐 다른 체인에서 온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두 가지의 자산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다른 랜딩 프로토콜에서는 다양한 토큰들이 뭐 M 대 N으로 뭐 A를 넣고 B를 빌리고 B를 넣고 뭐 C를 빌리고 C를 넣고 A를 빌리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딱 두 가지 행동밖에 못 해요. 바로의 경우에는 B 루나라는 토큰을 담보로 넣고 그걸로 UST를 대출을 해요. 그리고 내가 렌더라면 UST를 예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 루나를 담보로 UST를 대출하거나 아니면 그냥 UST를 예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B 루나가 뭐냐? B 루나는 본디드 루나인데요. 아까 전에 루나가 테라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죠. 이때 블록 생성을 위해서 루나를 3주 동안 묶어놔야 되는데 3주 동안 묶어놓고 블록을 생성하는데 이때 이 루나를 3주 동안 묶어놓고 이 루나라는 그 증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B 루나를 들고 있으면 내가 이 루나를 묶어두고 블록 생성 보상으로 받는 이 수익을 계속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루나에 의한 이자를 계속 얻을 수 있고, 그리고 B 루나를 이제 소각하면 3주 뒤에 루나를 얻을 수 있는 뭐 채권이랑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어떤 증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B 루나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토큰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바로와 렌더 사이에서는 돈이 어떻게 이동하냐면 바로의 경우에는 UST를 대출해 갔는데 이 대출 이자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담보로 맡긴 삐루나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 수익을 그냥 다 포기해요. 그냥 나는 UST 대출하면 됐어. 뭐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이걸로 뭐 다른 거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루나를 스테이킹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에 큰 제약을 받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루나 홀더고 루나가 너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루나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담보로 해서 US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서 그걸로 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어, 좋다는 거죠. 이 비루나 수익을 포기할 만큼 뭐 이 프로토콜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럼 렌더는 뭐가 좋냐? 렌더는 그 바로워가 빌려간 UST의 대출 이자를 받고 또 추가로 바로워가 포기한 비루나의 수익도 추가로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꽤 높은 이자로 UST를 예치할 수 있는 건데 좀 이상한 결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UST를 넣으면 예금 이자를 연 20% 고정으로 지급을 해요. 정말 현실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했냐? 우선 당연히 랜딩 프로토콜이니까 거버넌스 토큰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뭐 삐루나를 담보로 UST를 대출하는 사람이 사실 삐루나 수익도 포기하고 대출 이자도 지급할 정도로 그렇게 이 대출을 원하진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원하진 않는데 원래 대출을 하면은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해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컴파운드 때랑 똑같은 상황을 발생했죠. 대출을 했는데 대출로 이제 내야 되는 이자보다 받는 토큰이 더 많아요. 대출을 하면은 돈을 받네? 뭐 이러면서 또 돈 넣고 돈 빌리고 막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냥 삐루나를 넣고 그걸로 돈 받으면서 UST를 대출한 다음에 대출한 UST를 다시 여기 앵커에 넣어요. 그럼 또 20%도 또 받죠. 막 이렇게 되면서 아무튼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삐루나가. 그러면 예치된 삐루나가 증가하면 그 삐루나에 의해서 루나 이 프로토콜 상에 발생되는 수익이 이 프로토콜에 쌓이게 되고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대출 이자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높아지고 삐루나 스테이킹 수익도 높아지니까 그냥 UST 넣은 사람한테 줄 돈이 충분했던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자를 더 줄 수 있는데 20%까지만 주고 남은 걸 보관했어요. 일드 리저브라는 곳에. 그러니까 수익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나중에 혹시 20%보다 낮아지면은 여기에 잠깐 쌓아둔 일드 리저브에서 꺼내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당연히 연 20% 위로 수익을 평생 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일드 리저브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가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UST를 엄청 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넣냐면 사람들이 다 대출해가지도 못할 만큼 넣어요. 그러니까 삐루나 넣고 수익을 약간 양도하고 UST 빌려가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UST 빌려줄게 막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 전체한테 20%를 줄 수는 없게 돼버린 거예요. 뭐 물론 이 UST를 넣는 사람이 많아진 덕분에 UST의 수요 자체가 증가하니까 루나의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죠. 아까 봤듯이 지금 그 UST 발행량이 미친 듯이 증가하고 루나 가격도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 루나 가격 차트 보시면 시작할 때 1달러, 끝날 때 100달러죠. 그러니까 사실 삐루나 넣고 UST 빌린 입장에서는 사실 좋긴 해요.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과거에 쌓아둔 일드 리저브 꾸준히 감소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일드 리저브가 0이 되고 그럼 어떡하지? 그렇다고 20%못 주겠다. 이자 낮추겠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UST 이제 매력 없네? UST 수요가 감소하겠죠? 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UST 수요가 감소하면 루나 가격이 하락해요. 근데 루나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테라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이 중요한 토큰인데. 그래서 예금 이자를 안 낮추고 그냥 일드 리졸브를 테라 블록체인 재단에서 그냥 채워 넣었습니다. 그냥 박았어요. 돈을 박아요. 그러니까 그 지속 불가능한 건데 그냥 강제로 여기에 이 프로토콜 밖에 있던 돈을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쑤셔 넣어서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든 거죠. 돈 땡긴 거죠, 그냥. 뭐냐면 지금 여기 20조 원이 들어있는데 앵커 프로토콜은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폰지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고 지속 불가능한데 언젠가 끝나는데 사람들 이거 끝날 때까지 절대 돈 안 빼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근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테라 재단에서는 이거 원래 한 1년이면 끝날 거였는데 돈 더 넣어서 2년 더 가게 해줄게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21세기에 존재한다는 게 진짜 놀라운데 21세기니까 가능한 거죠. 사실 폰지 사기라는 말은 디파이 업계에선 칭찬입니다. 정말 프로토콜 설계를 잘했다라는 뜻이고 저도 좀 나중에 폰지 사기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졸업하고 싶네요, 인생. 네. 아,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시고. 아,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는 잠깐 돈을 땡겨서 채워 넣었는데 돈이 무한대는 아니니까 언젠가 바닥 날 거고 언젠가 바닥 나면은 어떻게 될까? 진짜 이게 시나리오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리졸브가 바닥 나면 당연히
20%못 주겠죠. 20%못 주면 UST 수요가 감소하죠. UST 수요가 감소하면 루나 가격이 하락해요. 근데 앵커 프로토콜 자체가 루나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플랫폼인데 루나 가격이 하락하면 청산이 발생하죠. 근데 청산이 발생되면은 그 갑작스럽게 그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연쇄 청산이라는 게 되잖아요. 청산으로 물량이 풀리는데 그 물량을 또 싸게 받아서 그걸 또 시장에 던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너무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나 100달러를 가치로 해서 뭐 UST 한 50달러를 빌렸는데 루나 담보가 뭐 갑자기 가격이 3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그 담보 빌린 돈이 50달러인데 담보물이 33달러면은 이건 청산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 루나 토큰의 청산 물량, 이 루나 토큰의 변동성을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UST 가격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드린 이 어딨지?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그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라클 가격과 루나 시장가의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이 루나 매도 물량을 받아주지 못하면 또 루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냐면 테라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러니까 루나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게 아니라 루나를 소각하고 UST를 받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프로토콜에서 그 소각하고 발행할 수 있는 양이 하루에 얼마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최대치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이제 네, 루나 무한 소각하고 UST 무한 발행해가지고 UST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었겠죠.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게 왜 생겼냐?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루나 가격이 어, 16달러에서 4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저때 샀어야 했네요. 네, 4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음,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저런 일에 의해서 UST 가격 자체가 불안정해져서 0.95까지 떨어졌었고요. 참고로 저는 여기 한 16달러쯤 사가지고 한 20달러쯤에 팔았습니다. 잘 팔았죠? 그 다음에 가격이 4달러를 갔으니까요. 네. 저 때는 잘 팔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들도 생각이 있어서 예견된 종말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는 이자율을 서서히 낮춰가는 중이다. 네, 이미 18%로 낮춰졌고 그 다음에 또 16.5%로 낮아질 예정이고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해피엔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진짜 정신없는 앵커 프로토콜 정리였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랜딩을 하나 더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덱스를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유니스왑을 가지고 거버넌스 토큰을 붙여서 스시스왑이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뺏어갔다까지를 설명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유니스왑도 스시스왑을 따라했어요. 유니스왑도 똑같이 스시랑 비슷하게 유니라는 토큰을 만들어가지고 유동성 공급자들한테 지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스시스왑 쪽에 좀 이슈도 있었고 해가지고 스시스왑에 뺏겼던 유동성을 또 다시
유니스왑이 되찾았습니다. 유니스왑이 부활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탈중앙화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유니스왑이 있었고 유니스왑을 좀 개선시킨 버전인 스시스왑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또 그 스시스왑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유니스왑도 프로토콜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그 유동성을 뺏어오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독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컨트랙트 내용은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됐기 때문에 한쪽이 발전하면 여기서도 그거 따라하고 거기 또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냥 생태계 자체가 모두가 발전하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후에도 스시 수업 말고도 다양한 땡땡땡 수업들이 생겨났는데 유니수업이 원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유니수업이 여전히 부동의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알아볼 덱스들은 사실 이번에는 유니수업이 아닌 그 거래 수식이 좀 다른 애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니수업의 수식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x 곱하기 y는 k라는 수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거는 두 가지 자산을 50대 50 비율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니스왑 자체가 그냥 두 가지 자산을 반반씩 넣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그냥 n 가지 자산을 원하는 비율대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 보이는 저 수식처럼 하면.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수식은 사실 x의 2분의 1승 곱하기 y의 2분의 1승은 k, 루트 k.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킨 프로토콜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밸런서입니다.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동성 공급 자유도가 높죠. 일단 자산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내가 넣을 수 있고 비율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밸런서에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산을 원하는 비율대로 묶어서 이 풀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30%, 다이 10% 이렇게 해서 풀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구성을 해놓으면 이제 첫 번째로 그 토큰 간에 그 앞에 보여드린 수식에 의해서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래에 의해서 쌓인 거래 수수료가 계속 모이겠죠. 그러니까 일단 1번 거래 수수료를 벌 수 있다.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2번 토큰의 비율은 처음 정해진 비율대로 유지가 되겠죠. 제가 아까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30%, 다이 10%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수식에 따라서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계속 토큰 교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뭐이 수식의 특징인데 어, 항상 제 풀이 갖고 있는 토큰의 가치의 비율은 항상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뭐, 총 가치가 변할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 같이 오르면은 당연히 제가 보유한 자산도 가치 자체가 오르겠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비율은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30%, 다 20%일 거라는 거죠. 뭐랑 비슷하냐면 마치 제가 이 비율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어느 하나가 오르면 팔아서 좀 줄이고 어느 하나가 떨어지면 추가로 사서 늘리고 그렇게 자산을 리밸런싱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산이. 그러니까 나는 그 트레이더들이 그 거래를 해가지고 제 자산을 리밸런싱, 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대신 해주고 심지어 걔네들이 저한테 수수료까지 내고 간다? 와, 대박. 까지가 밸런서가 홍보한 그 내용이고 이제 왜 밸런서인지 아시겠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은 어, 알아서 그 밸런싱을 해줄게. 비율을. 이런 의미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뭐 무슨 주식 비중 몇 퍼센트 뭐 유지해야 된다. 그럼 주식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밸런서에는 제가 돈을 넣어두면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면서 그걸 해준다는 거죠. 와, 너무 좋은데,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고요. 여전히 사란이 있습니다. 네. 밸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어, 커브 파이낸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앞에 거들은, 그러니까 XY는 K, AMM이든, 뭐 그걸 일반화했든 간에, 결국에 모든 가격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격이 0일 때부터 가격이 무한대일 때까지의 거의 균등하게 유동성을 다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호가를 가격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짜르륵 균등하게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싶으면 사실 아무리 변동성이 커도 가격이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1에서 뭐 0.99, 1.01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무슨 이슈 터졌을 때만 가격이 그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동성 공급 자체가 1 근처에 매수 매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걸 위한 새로운 공식이 등장을 해요. 2019년에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요 스테이블 스왑 뭐 화이트 페이퍼 그 앞에 제목을 따왔고요. 여기 제목에 써 있는 이 이름이 커브 파이낸스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커브 파이낸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뒤에 수식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수식은 무시하셔도 되고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됩니다. 커브 파이낸스는 기존에 사용하던 컨스턴트 프로덕트 수식에다가 컨스턴트 썸 수식을 합쳐서 만들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가격이 0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공급되는 그런 유동성 공급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공식은 컨스턴트 프로덕트인데, 만약에 제가 교환하려는 두 자산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어떤 자산을 한 개 넣으면 다른 자산이 한 개 나와야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유동성 공급 풀 안에 있는 토큰의 총 가치는 일정해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 USDT, USDC라고 하면은 뭐 10개, 10개씩 있었는데 제가 3USDT를 넣으면 3USDC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 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스턴트 썸은 정말 완벽한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일 경우에는 그 컨스턴트 썸 수식을 쓰면 되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정말 완벽하게 1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고려해서 이 두 개를 적당히 섞어야 돼요. 적당히 섞어야 돼요. 그걸 섞은 방식이 이건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학력이 높으신 분이라 잘 만드셨어요. 이제 적당히 섞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카이가 무한대면은 컨스턴트 썸이 되고, 카이가 0이면은 컨스턴트 프로덕트가 되도록 수식을 만들었어요. 그 D라는 상수는 이제 두 개의 어떤 뭐라 하죠? 두 개를 적당히 융합하기 위한 상수고, 대충 이제 보면은 균형점에서 저게 성립함을 알 수가 있죠. xi들이 전부 다 n분의 d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합은 d일 거고 그 곱은 n분의 d의 n승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카이라는 상수가 균형점 벗어났을 땐 0이 되고 균형점 근처에서는 엄청나게 커지게 설계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 xi들이 균형 있게 분포가 되어 있을 때는 카이가 커지고 xi 그러니까 토큰들의 개수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카이가 작아지도록 만든 거예요. 뭐냐면
뭐 심 USDT, 심 USDC가 들어있으면 유동성이 양쪽으로 충분한 거니까 그 가격을 1로 맞추기 위해서 카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만약에 USDT가 100개 있고 USDC가 1개 있다. 그러면은 유동성이 충분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USDC를 사고 싶은 수요가 훨씬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스테이블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이제 그렇게 치우칠 경우에는 카이가 작아져서 컨스턴트 프로덕트 공식이 되도록 만든 건데, 가운데 보시면은 카이를 이렇게 정의를 했죠. A라는 상수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 xi들의 곱이, 잘 생각을 해보면 막 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처음에 10개, 10개 있다. 그럼 곱이 100이죠. 근데 이게 치우쳐서 19개, 1개가 된다? 곱이 19잖아요. 그러니까 치우치면 치우칠수록 이 xi들의 곱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동으로 카이가 바뀌도록 된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D는 상수고 A는 균형점 근처에서의 카이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xi가 전부 다 n분의 d라고 가정하면 어, 이 수식이 성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xi는 n분의 d를 대입을 해보면 카이가 a랑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토큰들이 동일한 양만큼 유동성이 공급되면 그 카이가 a와 같아지는데, 그래서 이 a라는 상수는 풀마다 사실 고유한 값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 균형점 근처에서 엄청나게 스테이블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A를 엄청 큰 숫자를 박으면 되고, 이게 그렇게까지 스테이블한 토큰 간의 교환은 아니다라고 하면은 A를 좀 작게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유동성의 분포에 대한 조절이 A라는 상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그래프를 잘 그려봤더니 이 파란색 선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보라색 점선이 유니스왑이고요. 그러니까 XY는 K 그래프고, 이 빨간색 선이 X 플러스 Y는 K인데, 이 수식을 보니까 이 중간쯤에 그 위치를 하고 있죠. 보면은 그 X와 Y, 그 두 개의 스테이블 코인의 개수가 비슷할 때는 기울기가 1로 유지가 되다가, 개수가 균형을 벗어나게 되면은 서서히 그 유니스왑처럼 가격이 0에서 무한대로 쭉 뻗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 실제로 수업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그러니까 DX, 여기서 X를 몇 개 수업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 가격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면은 유니수업은 급격하게 슬리피지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스테이블 수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1 근처를 유지하다가, 아, 이건 너무했다 싶을 때 이제 가격이 유니수업처럼 확 꺾여서 내려가죠. 어, 그래서 이 커브 파이낸스의 스테이블 수업 수식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이 정말 쉬워지게 됐고, 덕분에 아까 설명드린 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 다이도 USDC, USDT, 다이 이 세 가지를 교환할 수 있는 커브 풀이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1 근처로 유지가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이의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는 변동성이 심하다가 커브 등장하고부터는 안정적이게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덱스에 거버넌스 토큰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브도 역시나 거버넌스 토큰이 존재를 합니다. 커브 파이낸스 토크노믹스를 볼 건데, 토크노믹스는 참고로 토큰이랑 뭐, 그러니까 토큰 경제학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토큰이 뭐 분배되고 뭐 예치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커브 파이낸스의 토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선은 커브 토큰 CRV 토큰인데 CRV 토큰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제가 유동성 공급을 하면 돼요. 그 유동성 공급을 한 다음에 제 유동성 공급 토큰을 그 나머지라는 데다가 예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유동성 공급한다고만 봐도 돼요. 제가 여기에다가 뭐 USDC, USDT 다이 막 넣어가지고 교환하세요 유동성 공급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CRV 토큰을 제가 분배를 받고요. 그럼 CRV 토큰으로는 뭘 할 수 있냐? CRV 토큰을 묶어두면 그 VECRV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그 Floating Escrow CRV고요. 말 그대로 투표권이 묶여 있는 거예요. 투표권이 묶여 있는 거고 제가 CRV를 더 오래 묶을수록 더 많은 VECRV를 줍니다. 제가 CRV를 1년 동안 묶어두겠다 할 수도 있고 4년 동안 묶어두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제가 받는 투표권의 수가 늘어나요. 그 최대로 하면 최대로 할수록.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은 이 투표권은 전송할 수가 없어요. 트랜스퍼가 안 돼요. 이게 진짜 좀 크리티컬한데 그러니까 한 번 내 투표권이면 영원히 내 투표권이라는 거죠. 다른 거버넌스 토큰들의 경우에는 그냥 토큰을 사고 팔고 하면서 사실상 투표권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제 계정에서 이 CRV를 묶었으면 이건 영원히는 아니죠. 4년 동안? 4년 동안은 이건 진짜 그냥 내 투표권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그 전송 불가능한 VCRV라는 애는 어디다 쓰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당연히 이 커브 파이낸스의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커브 파이낸스에서 뭐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린 이 스테이블 수압이 실제로 얼마나 스테이블하냐를 결정하는 그 A라는 상수를 변경할 때도 투표를 통해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커브 토큰을 분배할 건데 어떤 유동성 공급자들에게 더 많이 줄 거냐. 그러니까 뭐 이쪽 그 USDT, 뭐 USDC 공급한 이쪽 풀에다가 더 많이 줄 거냐? 아니면 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 풀에 더 많이 줄 거냐도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또 투표권 이외에 배당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커브에서 거래된 수수료의 일부를 VCRV 보유자들이 분배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가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 유동성 공급 시 분배되는 양을 부스팅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좀 복잡한데 어, 그 위에 두 개는 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거나 뭐 커브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분배받는다거나는 제 VCRV 보유량에만 결정을 그 VCRV 보유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이 부스팅의 경우에는 좀 두 개의 미니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투표권을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실제 유동성 공급을 조금 했다면은 뭐 아무리 부스팅 해봤자 그 조금 공급한 그 유동성 부스팅에 한 최대 2.5배까지만 늘어나는 거고 만약에 VCRB는 엄청 조금 보유하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부스팅 개수 자체가 작아서 2.5배가 아니라 뭐 1.1배 요 정도까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량과 투표권 보유량의 뭐 대략 두 개의 미니멈 정도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요게 좀 핵심인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것 같습니다. 질문이 나왔는데 균형점을 1대1 말고 다른 곳으로 설정할 때도 쓸 수 있는 식인가요? 라고 하셨는데
음, 그러니까 가격이 1 근처가 아니라 뭐 다른 숫자 근처에 가도록 할 수 있냐는 질문인가요? 아, 뭐 2달러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그냥 여기서 뭐 X1에만 2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겠죠. 여기 X1에다 2를 곱해서 새로운 수식을 만들면 그걸로 어, 2를 곱하는 게 아니구나. 개수니까 2로 나눠야 되네요. 네. 아닌가? 2 곱, 뭐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냥 상수를 곱하면은 뭐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나온 질문이 CRB도 투표권이 있고 VECRB도 투표권이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CRB를 묶어야 VECRB가 나오고 VECRB가 투표권이 있어요. CRB 자체만으로는 뭐 아래에 써 있는 기능들은 없고 대신 CRB 토큰을 시장에다가 팔 수 있죠. 그게 좋은 거죠. VECRB는 아예 전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현금화할 수가 없는 건데 CRB는 뭐 다른 토큰과 마찬가지로 ERC20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유동성 공급으로 받은 CRB를 그냥 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면은 되는 거죠. 네. 아, 네. 음, 또 다른 질문으로 캐나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허브에서 뭐 맞출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어, 두 개가 뭐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잘 맞춰지는 두 자산이라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이득이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스테이블 스왑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두 개의 자산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끝과 끝을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0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범위에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스테이블 스왑 풀 만들 수 있어요. 단지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바이아스 될 거기 때문에 뭐 유동성 공급 비율이 완전 깨져버리겠죠. 99대 1 이렇게 돼가지고 살 수는 있는데 팔 수는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커브 파이낸스 풀이 존재하는 게 이 두 개 토큰의 가치를 1로 고정해주는 건 아니고 1로 고정하는 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만 다만 시장이 이 두 개의 가격 비율을 1로 결정했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까지 어, 다양한 뭐 랜딩도 보고 덱스도 보고 그러니까 토큰도 너무 많고 이걸로 어디 뭐 대출해주고 대출해오고 이걸 어디서 바꾸고 유동성도 공급하고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그리게이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애그리게이터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뭔가를 이렇게 모아서 뭐 더해주고 뭐 그런 뜻인데 간단하게 기존에 있는 디파이 서비스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네. 약간 메타 서비스 같은 건데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덱스 애그리게이터가 있고 yield 애그리게이터가 있는데 덱스 애그리게이터는 덱스 거래를 도와주는 서비스고요. yield 애그리게이터는 이름 그대로 뭔가 이자를 얻는 거, 그런 이자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 각각을 이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덱스 애그리게이터인데요. 가장 좋은 예시가 원인치 네트워크라는 서비스입니다. 얘는 뭐냐면 제가 토큰을 교환할 때 덱스가 너무 많고 유니스왑에도 뭐 유니스왑에서도 교환할 수가 있고 스시스왑에서도 교환할 수가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유동성이 전부 파편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유니스왑에도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해 놓고 스시스왑에도 공급해 놨으면 제일 가격에 영향을 안 주면서,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유니스왑에서 반 정도 교환하고 스시스왑에서 반 정도 교환하면은 슬리피지가 낮아지겠죠. 양쪽의 유동성을 모두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원인치 네트워크가 이걸 이제 대신해 주는 거예요. 다양한 덱스를 통하는 최적의 경로를 찾은 다음에 그 찾은 경로를 원인치 네트워크에서 올린 이 컨트랙트를 통해서 단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라우터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 토큰을 B 토큰으로 교환을 하고 싶은데 원인치에 가가지고 나 A를 B로 교환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추천해 준다는 거죠. 아 여기서 지금 보유한 A의 50%는 유니스왑에서 팔고 30%는 스시스왑에서 팔고 또 20%는 유니스왑에서 C 토큰으로 바꿨다가 그거를 스시스왑에서 B 토큰으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토탈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너가 받는 B 토큰의 개수가 최대가 돼. 약간 이렇게 이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로 어, 개인적으로 모든 덱스에서의 수업에는 항상 이 덱스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 최적의 경로로 교환해서 그 교환 비율을 이득 보는 것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통 이런 애들은 그 가스 사용량도 최적화를 많이 해놔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유니스왑에서만 100% 거래하는데도 유니스왑 가서 거래하는 것보다 원인치 통해서 거래하는 게 더 수수료가 저렴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실제로 제가 10,000 이더리움을 USDT로 교환하겠다라고 넣으면은 그 최근에 캡처를 한 건데 10,000 이더리움이면은 엄청 많잖아요. 뭐 수백억 원의 가치인데 그래서 원인치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40%는 테더로 바꾸고 60%는 USDC로 바꿨다가 USDT로 바꿀 건데 이제 아래 40%는 저렇게 2%, 2%, 62, 6, 12, 8, 8로 나누어서 교환을 하고 뭐 그 위에도 진짜 다양한 덱스에서 교환을 하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받는 USDT의 양이 제일 많다.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원인치는 뭐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드 애그리게이터는 조금 더 복잡하고 해주는 게 많아요. 어, 우선 등장 배경은 어,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원인치는 서비스가 아니라 컨트랙트 라이브러리다. 어, 그렇죠. 사실 뭔가
경로를 찾는 거는 온체인에도 함수가 있어요. 온체인에도 함수가 있는데 오프체인을 계산을 하면 더 빠르긴 하겠죠? 일단 그 전 질문에 답하면은 사실 이거를 그냥 그 라이브러리로 모두에게 제공하고 쓰세요라고 해도 문제는 없는데 사실 실제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갖다 놓으면 일반 유저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애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얘네들도 뭔가를 이제 벌어야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거버넌스 토큰 원인치를 발행했어요. 네, 원인치로는 뭐 다양한 걸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공짜로 탈중앙화 서비스 공짜로 만들어서 뿌려도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돈 벌지 싶으면 다 거버넌스 토큰이고 원인치는 뭐 최근에 보니까 어, 일단 원인치 자체 덱스가 있고요. 자체 덱스가 있고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 그 덱스의 이 파라미터 조정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모인 수수료를 가지고 어, 제가 원인치를 많이 묶어두면은 이 원인치 네트워크에서 수업을 할 때 그 가스비가 발생하잖아요. 그 가스비를 그 페이백 해줘요. 약간 쿠폰 같은 느낌? 멤버십 느낌? 예. 원인치를 많이 사서 묶어두시면은 뭐 장기적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 사람의 경우, 그러니까 이 원인치를 많이 쓰면은 가스비도 돌려받고 뭐 좋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서비스화를 했어요, 얘네들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AWS 같은 거죠. 네. 뭔가 직접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아, 네. 질문이 루트를 다 저렇게 알려주면은 이걸 받아와서 따로 컨택트를 돌리면 안 되냐고 하셨는데, 당연히 되죠. 네. 당연히,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 루트를 돌려주는 컨택트를 얘네들이 올려줬고, 제가 그 컨택트를 써서 손해보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얘네들한테 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편하게 한 번에 그 심지어 코드가 최적화돼서 가스비도 싸고 만약에 얘네들이 뭐 이 경로를 이용해서 우리 컨택트를 이용하면은 수수료 1% 떼겠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랑 똑같은 건데 우리는 수수료 안 떼라고 하면 글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얘들도 그걸 아니까 원인치 이용에는 사용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막 거버넌스 토큰 뭐 이런 게 뭐 굴러가는 게 음,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서비스로는 음, 돈을 벌진 못할 것 같고 자체 덱스가 있어서 그걸로 좀 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추가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더리움에서는 원인치를 쓰면 돼요. 네, 더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할게요. 아, 다양한 디파이 예치 상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졌어요. 조금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어, 수익률이 계속 바뀌잖아요.
언제는 여기가 A가 10%, B가 뭐 15% 줬다가 갑자기 A에서 무슨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는 A가 20%를 준대. 이러면은 B로 옮겨갔다가 다시 A로 옮겨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최적의 수익률을 찾아서 옮기면은 좋긴 한데 근데 이게 계속 옮기자니 옮길 때마다 수수료도 들고 찾아다니기도 귀찮죠. 그리고 두 번째로 수익으로 얻은 토큰을 팔고 뭐 재예치하고 해가지고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은데 그것도 토큰 팔 때마다 수수료가 들고 귀찮죠. 예를 들어 아까 커브 파이낸스에 예치하면은 CRV 토큰을 주는데 뭐 CRV 토큰을 팔아야 이거 뭐 할 수 있잖아요. 팔아서 그걸 다시 넣고 하면은 좋은데 계속 하긴 귀찮다는 거죠. 계속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치한 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이 복리 효과를 안 누리는 게 더 이득이 되기도 하고요. 그 수익을 얻은 토큰을 다 그 트랜잭션 수수료로 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특정 프로토콜의 경우에 예를 들어 커브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하면은 더 높은 수익률을 줘요. 아까 전에 VE 커브를 보유하고 있으면 여기 커브의 유동성 공급했을 때 받는 커브의 그 양을 CRV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했죠. 부스팅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CRV를 엄청나게 많이 묶어둔 사람이면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CRV를 내가 사가지고 4년 동안 묶어놓고 이 가격이 뭐 오를지 내릴지도 모르는데 뭐 이런 리스크 다 싫다. 근데 높은 수익률은 좋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어떻게 해결하지 했는데 그 yarn 파이낸스가 이 모든 걸 다 대신해 줍니다. 네. 뭐 일제 애그리게이터가 yarn 파이낸스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yarn 파이낸스가 거의 최초의 일제 애그리게이터고 굉장히 유명해서 yarn 파이낸스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제 애그리게이터들은 사실 현실 세계에서의 펀드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막 100명, 1000명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1 이더리움씩을 가지고 이걸로 앞에 넣듯이 수익률 높으면 찾아다니고 거기서 나온 토큰을 또 팔아서 다시 이더리움으로 만들고 그걸 또 다시 넣어서 복리 효과 누리고 이러면은 1000명이면은 이 사람들이 한 번 옮겨갈 때마다 트랜잭션 1000개로 각각 옮겨야 되고 수수료 많이 들고 이런데 만약에 이 펀드가 이 1000명 이더리움을 다 모아가지고 1000 이더리움을 그냥 굴리는 거예요. 1000 이더리움을 가지고 항상 제일 높은 거에 그냥 단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A 프로토콜 넣었다가 B 프로토콜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보상으로 받은 이 토큰도 그냥 한 번에 팔아서 다시 이더리움으로 재예치하고 대신 운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신에 펀드처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받아요. 그냥 진짜 펀드랑 똑같아요. 매니지먼트 피가 있고 퍼포먼스 피가 있는데 매니지먼트 피는 그냥 어, 펀드가 그냥 고정으로 떼가는 수수료고 퍼포먼스 피는 추가 수익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 떼가는 예, 수수료입니다. 이제 이걸로 수수료가 모이는데 일반적인 펀드였다면 그 펀드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과급으로 나눠 먹겠죠. 근데 탈중앙화 세계에서 펀드 운영 수수료는 당연히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의 몫이죠. 거버넌스 토큰 보유자들에게 분배가 되거나 그러니까 배당의 형태로 분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거버넌스 토큰 투표를 통해서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돼요. 탈중앙화된 펀드인 거죠. 사실 그냥 전 되게 단순하게 A에 넣었다, B에 넣었다 정도로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뭐 사용이 되는 전략은 생각보다 복잡해요.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최적의 전략으로 운용을 하는 예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어, 이런 과정을 거쳐요.
이더를 아까 설명드린 다오, 메이커 다오에서 이더를 담보로 다이를 발행해서 그 다이를 가지고 커브에 다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유동성 토큰을 예치를 해서 이제 CRV 토큰을 받고 그 CRV 토큰을 주기적으로 이더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더를 그냥 어디에다가 짱 박아 두는 게 아니라 이걸로 액티브하게 어떻게 하면 최적의 수익률을 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단순한 재배치 기능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더해서 아까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게 허브 파이낸스에서 CRV를 보유하고 있으면 제가 유동성 공급을 했을 때 받을 CRV의 양이 부스팅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거의 미니멈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는 CRV 토큰은 투표권은 엄청 많은데 유동성 공급할 돈은 없을 수가 있고 누군가는 유동성 공급할 돈은 진짜 많은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러니까 10,1인 사람의 미니멈은 1이고 1,10인 사람 미니멈은 1인데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11,11이 되니까 미니멈이 11이 되잖아요. 시너지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연파이낸스가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하게 돼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CRV 갖고 있는 사람 모여서 다른 사람한테 유동성에다가 수익률 부스팅 해주고 대신 걔네들이 부스팅 받은 수익의 일부 어, 공유받자. 원래는 내가 유동성 공급 못해서 추가 수익이 없었는데 다른 애들을 부스팅 해주고 예를 들어 너 부스팅으로 뭐 100만 원 더 벌었어? 그럼 10만 원 나한테 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만약 CRV를 보유하고 있다면 CRV를 예치하면 이 이언파이낸스에서 자동으로 그 VCRV로 바뀔 거고 그러니까 투표권으로 전환이 될 거고 저는 원래도 그 커브에 수수료를 받았는데 이제 다른 연 사용자들이 커브에 예치한 그 유동성에 대해서 그 부스팅으로 추가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또 제가 추가로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 커브에다가 제가 혼자 예치한 것보다 연을 통해서 예치를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 다이 같은 유동성 공급용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연을 통해서 커브에 넣게 되면 연이 그 소유한 그 VCRV로 인해 수익이 부스팅되고 대신에 그 부스팅된 수익 일부를 예치자들에게 공유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디파이 세계 최초로 실제로 어떤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 V 커브와 그 유동성 공급의 그 미니멈으로 수익이 결정된다는 그 특성 때문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1과 1이 만나서 3이 되는 시너지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CRV 그 투표권에 대한 부스팅 효과를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제공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부스팅된 수익을 위에다가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윈윈, 포지티브 썸, 네, 이런 게 가능해졌고 근데 VECRV라는 게 그 트랜스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이나 스시스왑에 예치되어 있는 돈이 상호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어느 한 프로토콜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 그쪽으로 돈이 몰리고 뭐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연 말고 다른 일제 애그리게이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당연히 이 그 VCRV를 이용한 부스팅 효과를 주고 싶겠죠. 근데 보니까 그 VCRV는
트랜스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 프로토콜에 모이면 영원히 이 프로토콜에 남는 거예요. 계속. 근데 VCRP 보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스팅 가능한 수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소유한,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토콜이 소유한 VCRP 그 양과 프로토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한 그 유동성 양의 미니멈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VCRP의 양이 이 프로토콜을 통해 들어올 그 사람들에게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수익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VCRP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부스팅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의 부스팅에 제공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고, 더 많은 돈을 모아야지만 이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의 가치가 오를 거고, 그러니까 프로토콜 입장에서는 이 CRB만 잘 확보만 해놔도 앞으로 커브에 예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나를 통해서 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 아까 설명드린 그 펀드에 당연히 돈이 많이 모이면 펀드의 기본 그 운용 수수료랑 성과 보수도 더 많아지는 거고 무조건 CRB를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모든 LG 애그리게이터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어, 전쟁 뭐 실제로 사람이 다치진 않았고요. 아무튼 CRB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제 컬브 워라고 불러요. 뭐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컨벡스 파이낸스라는 애그리게이터가 무려 투표권의 45%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최종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고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커브에 돈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냥 컨벡스를 통해서 넣으면 된다. 왜냐 얘네들이 투표권이 많아서 컨벡스를 통해 넣은 애들한테는 부스팅을 엄청나게 해준다. 그런 결과가 생긴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어, 근데 45% 정도면, 그러니까 VCRB가 사실 투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다는 거는 어떤 자산에, 어떤 풀에 더 많은 보상을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45%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그냥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컨벡스가 이 투표권을 가지고 어디에 투표할지를 컨벡스의 거버넌스 토큰인 CVX로 결정하는데 그러면 CVX를 확보하면 컨벡스 프로토콜의 투표 방향의 그를 조정할 수 있고 그걸 조정하면은 커브의 그 투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CVX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인 컨벡스 워가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했다. 뭐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뭐 컨벡스를 또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일드 애그리게이터의 애그리게이터 같은 게 뭐 나올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결과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 좀 컨벡스 컨벡스 전쟁의 결과는 현재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되게 애매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 있는데 후보에는 있었지만
다루지 않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혹시 뭐 또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걸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고요. 거의 2시간 가까운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는 피다오 링크이고요. 준하님이 아실 것 같아요. 네. 홍보해 달라고 하셔서 넣어드렸습니다. 자, 디파이 세미나, 입문 세미나 1부, 2부 네, 걸쳐서 마무리됐고 다들 마지막에 10명밖에 안 오셨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세미나는 일정이 아직 픽스가 안 돼서 되면 디스코드 따로 안내할게요. 영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